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58회 산학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산학 세미나가 저희 지금까지 그대로 58회인데요. 오늘처럼 아주 이제 실무 그리고 현질 전문가가 하신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정말 그 이론 또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발전하고 또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전문가이신 교보 다섬케어의 원형규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채널과 상품의 진화에 대해서 논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소개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동수대학교 유승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이영은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신한라이프의 이정아 팀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원영규 대표님의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조금 더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형규라 합니다.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일본에서 근무를 오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 경력이 한 30년 넘는데 절반 정도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기획부서와 신사업부서에서 근무했고요. 나머지 15년은 일본 교보생명 동경사무소장, 교보생명 일본 현지 법인장 이렇게 해서 15년 하고 작년 1월 달에 교육했고요. 작년부터는 그 교보생명이 새로 만든 헬스케어 자회사 교보 다섬케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제너럴리스트예요. 넓게 얕게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넓게 알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얘기. 제가 생명 근무 시절에도 한 15년간 그 해외 조사를 했고 특히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조금 있어서 일본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동경 나가서도 계속 조사 업무, 자산운용 회사 하면서도 본체의 그 영업과 채널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이는 없지만 넓게 아니까 뭐든지 질문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목이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채널과 상품의 진화인데 뭐 제목이 거창합니다. 근데 이 정도 거창하지 않고 전후 일본 생보사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지 특히 상품과 채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일본 생보업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1995년에 60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꿈도 못 꿨던 생보사의 파산이 있었고요. 버블을 겪었고요. 역마진을 겪었습니다. 역마진을 어떻게 펴져나왔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상황과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대형 생보사들의 전략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 중간중간 섞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모두에 전 세계에서 여성 모집인을 사용해서 생명보험 영업을 한다. 이런 나라는 3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세 개가 있거든요. 왜 일본 그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로 시작했느냐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미망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생명이라는 리딩 컴퍼니가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여성 모집인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문화, 인구,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와 대만이 여성 모집인 체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대만은 중간중간에 유럽계 생보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독립 대리점이라든지 남성 대리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저도 학교 때 보험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회사는 조선생명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일제 강제 강점기 아래에 있던 조선생명이고요. 여기 아까 오셨지만 우리 하나생명이 대한생명으로서
가장 최초의 일본 생보사, 대한민국 생보사입니다. 부장님 맞으시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기 명동 가면은 신세계백화점 있죠. 그 옆에 옛날에 제리는 본점 자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구입해서 뭐 럭셔리하게 뭐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일본 메이지 생명의 경성 지부예요. 거기가 원래 거기서 일본 보험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일본 생보사들 보험료 환급 안 해주고 보험금 안 주고 냅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 전때 어르신들은 생명보험에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다 도둑놈들이라 그래요. 그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밖에 없다. 이게 머리에 두시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 상품이 비슷하지만 계속 얘기할 때 질문이 나오실 텐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모집인들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고용계약서를 씁니다. 퇴직금이 있습니다. 휴가가 있습니다. 정년이 있습니다. 물론 급여 체제는 틀리지만 모집인들도 직원이라서 노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나중에 나중에 꼭 질문이 나올 텐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꼭 무슨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는 고정급 받는 직원, 우리는 풀 코미션 받는 개인 사업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머리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할게요. 일본도 45년 전쟁이 끝나고 혼란했고 50년대에 들어와서 생보사가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한테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제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일본이 고도 경쟁성기에 초입에 접어듭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이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미군들 전쟁 군수물자들 미군들 휴가지로 일본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말도 못하게 경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금융시장 정비가 시작됐고 주로 저축성 양로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이 무지하게 판매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일본 국민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사망 보장, 유족에 대한 보장과 저축에 대한 니즈가 커서 59년부터 정기부 양로보험을 팔고 그다음에 동경올림픽 이후에 경제 성장을 무지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옛날에 저도 잘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어 8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말로 일본 중심지인 긴자에 있는 땅 몇 평만 팔면은 알라스카주를 다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일본의 그 버블이 끼고 경제가 발전돼 있거든요. 웃으면서 긴자는 개도 만행짜리 물고 다닌다. 막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잠시 일본을 방문하면 이렇게 밤에 술 먹은 사람들이 만행짜리를 막 흔들어요. 그럼 택시가 서요. 세 배, 네 배, 다섯 배 주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정기보 종신보험이 나와서 대형 상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정착하는데요. 다 보험 아시니까 정기보 종신보험 아실 거예요. 상품 아시니까 정기보 종신보험이 뭐냐 하면은 주기약으로 종신보험을 깔아요. 근데 되게 소액이에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종신보험을 깔고 그다음에 위에 정기특약을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소액 보장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각종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81년도 팝니다. 이게 직역 시장을 통해서 급성장하는데 여기 계신 분 반 정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경영학 전공하면은 일본식 경영 성공 사례 그래서 종신고용, 연공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일본은 한번 직장 들어가면 안 잘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영기라는 신입사원이 우리 교수님 옆에 대리님이세요. 딱 부임을 하게 되면은 대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가 한번 오시면 야 원영규 이분 우리 회사 보험 담당하신 분이야. 여기 보험 드는 거야. 그럼 당연히 드는 건 줄 알아요. 그걸 듭니다.
근데 연공서일이죠. 매년 월급 올라갑니다. 종신고용이죠. 종신보험 유지해요.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이 특약 부분, 정기특약,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는 의료 중심으로 들고 결혼하면은 유가족으로 해서 사망을 들고 쭉 이렇게 붙여갑니다. 게다가 직장시장 계약이에요. 직장시장 계약이니까 그만두기 전까지는 월급에서 차곡차곡 보험이 나갑니다. 위주일도 확보가 돼요. 근데 이 상품은 아주 충분하게 비차익과 사차익이 확보되어 있어요. 왜? 종신보험 사망보장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차익이 많아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유지일. 이렇게 해서 이 보험을 엄청나게 팔아먹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단품 상품 판매를 못했는데 왜 못했냐면은 그 미일 무역 역조가 심각하다 보니까 매년 미국과 일본은 무역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소니 자동차랑 죄송합니다. 소니 테레비랑 도요타 자동차에 쿼터를 주는 대신에 이 제3 분야 상품은 우리 아플라 거야. 죄송합니다. 회사 이름 얘기해서. 그 미국 사거니까 니네는 대형사들은 이거 팔지 마. 그런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팔고 일본 대형 상보사들은 이 전기부 종신을 무지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상품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생보사의 전통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상품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영마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대형 생보사들은 20년 동안 아무리 영마진이 났어도 적자를 한 번도 안 봅니다. 최대 그 보유계약 예정이율하고 자산운용 이율하고 1점 몇 프로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그 우리 돈으로 일본 생명은 자산이 100조, 1000조거든요. 우리 100조 엔이니까. 그러면 그 1%는 얼마예요? 10조 원이잖아요. 그걸 다 B차랑 사차랑 다 커버해서 물론 다른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 이익을 손해를 한 번도 안 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자,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어,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본은 우리가 누렸던 게 버블이었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근데 버블이라는 단어가 90년대 초, 제가 딱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버블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버블 되는데 버블 붕괴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일본 생보사들은 전기부 종신을 그냥 끊임없이 팝니다. 그래서 신계약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주로 기계약 방어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계약 방어를 위한 전담 여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산운용하는 친구들도 현장에 내보내서 해약 가능성이 있는 계약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약제당 우대 서비스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적으로 스텝납, 보너스납. 스텝납은 뭐냐 하면은 초기에는 보험료 낮고 점점 올라가는 거. 보너스 납은 1년에 1번은 6월, 12월 보너스를 두 번 주니까 평월에는 보험료가 작다가 1년에 두 번 보험료 업하는 거. 그다음에 5년마다 2차 배당. 일본 상보사들은 전부 다 상호회사기 때문에 유배당 상품을 팔거든요. 근데 그걸 매년 배당을 안 하고 5년마다 배당을 함으로써 보험료에 보이는 수준을 낮추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차 할인도 아주 초보적이지만 비흡연자 할인 정도는 그때 도입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대형사 중에서 몇 군데는 이렇게 좀 어카운트 상품을 발매하게 됩니다. 물론 잘 안 팔렸어요. 거기다가 2001년에 이제 미국하고 깨지면서 대형사들도 재산 분야 상품 판매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암개호, 단품 상품 팠습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상품과 채널 얘기 외에도 중간중간 이벤트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95년, 96년도에 60년 만에 죄송합니다. 60년 만에 그 보험법이 개정이 돼요.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저도 법학자가 아니긴 잘 모르고 두 가지 목적으로 개정합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자유도,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 이런 두 개로 도입을 되는데
첫 번째 건전성 확보는 뭐냐 하면은 처음으로 솔벤시 마진,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국가는 많던 솔벤시 마진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보사의 지급 여력을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 자율화, 보험 소비자 자율화를 차원에서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용이라 그래갖고 생보사는 손보 자회사를 만들어서 손보 상품을 팔고 손보사는 생보 자회사를 만들어서 생보 상품을 팔고 이런 법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건전성을 위해서 솔벤시 마진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뒤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일본 보험 공부하는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학교 때 40대, 50대 우리 동년배들은 배웠을 거예요. 선단 정책이라 그래갖고 일본은 금융업계에 대해서 호송 선단 정책을 계속 유지합니다. 호송 선단이 뭐냐 하면은 한 명도 나고 안 되게 뒤 다 챙겨서 끌고 나가는 호송 선단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본 생보사들은 그 당시에는 금융청이 아닙니다. 오쿠라셔 대장성 은행국 보험과의 지도하에 호송 선단 정책을 쫙 끌고 가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법부터 정비를 하자. 그래서 솔벤시 마진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드디어 96년에 누구도 꿈도 못 꿨던 일본 생보사 하나를 파산을 시킵니다. 그게 닛산생명이에요. 그 이후로 9개 정도 생보사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제도 만들면서 이 계약 이전 제도도 다 만들었고 계약자 보호 기구도 다 만들었고 그 정비하면서 파산을 하나하나 시켜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꾸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 게 우리는 옛날에 쌍방울 그게 뭐죠? 세계 생보사 한번 우리 계약 이전한 적 있죠? 90년대 기억 안 나세요? 쌍방울 모모 해갖고 지방에 있는 3개 생보사 우리나라에서도 정리한 적 있어요. P&I로. 5개입니까? 네. 근데 그때 보면은 저도 그때 작업반에 있었는데 생명도 교보생명도 쌍방울 거나 받았을 거예요. 받는데 계약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 계약자들도 니들도 거기 보험회사 선택한 책임이 있다. 그래갖고 일부 사는 예정 이유를 낮춰서 가져오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형태로 계약 이전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아마 맨 마지막에 파산한 데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야마토 생명이라는 데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보험회사는 정리가 끝났고요. 그 전에 물론 은행들 다 정리했고요. 빅뱅, 일본말로 빅그방구라 그러거든요.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방구. 해서 은행들 다 정리했고 저도 모르는 회사들 막 합쳐서 대형은행 3개 은행이 됐고 증권사도 1995년에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하면서 증권사도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0년대까지 금융회사 정리가 다 끝났다. 그게 하나의 이슈였다. 95년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2000년 넘어가겠습니다. 저 거꾸로 하네. 자, 2000년대 후반이 됩니다. 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시장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일본 생명을 중심으로 대형사들은 주력 상품 체제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자, 소자 고령화, 결혼 기피. 당연히 시장 축소됩니다. 경제 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정. 옛날에는 연공서열 종신 고용이라서 직장 시장에서 고가 보험 많이 팔았는데 이제 언제 잘릴지 몰라요. 월급 안 올라요. 그러니까 정기부 종신 보험 못 들어요. 게다가 IT가 발전하면서 보안이 강해집니다. 보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여성 모주빈들이 간식도 갖다 주고 신문도 갖다 주고 막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 이후에는 그 직장이랑 들어가서 HR이랑 협의를 해요. 그래서 딱 출입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30분, 구내식당에서 20분. 그것도 안 되면 전화로 약속하고 토요일 날 만나고. 직장시장 영업이 되게 어려졌어요. 게다가 가정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되니까 그 시장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우리 직원들도 우리 젊은 새로리맨들도 비싼 보험은 못 들어도 자기의 보장,
의료 보장이라든지 수입 보장에 대한 니즈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라이프넷이라는 인터넷 전업생보사가 등장합니다. 젊은 층 대상 경쟁 심화 젊은. 그다음에 내방향 점포라고 써 있는데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우리처럼 GA가 아니라 요새 일본 물가 썩은 맛있어서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도심지나 그 단지라 그러는데 아파트 많은 데 가면은 내방향 점포라고 있습니다. 내점형 점포, 내방향 점포. 제일 큰 데가 보험의 마도구치, 보험의 창구라는 곳인데요. 거기 이제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다 판매합니다. 여기서 광고를 열심히 때려요. 근데 제가 만약에 40대예요. 근데 잘리게 생겼고 월급도 줄었어. 20대 때 들었던 우리 정기부종신보험 보험료 내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딱 봤어요. 그걸 전화를 겁니다. 나 이런 보험이 있는데 보장은 좀 유지하고 싶고 저 한번 갈아치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세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부부 같이 오세요. 증권 들고 오세요. 4시간 이상 시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보험의 창구에. 그러면 전문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형 생보사에 들었던 정기부 종신보험을 쫙쫙 찢어요 다. 자, 너의 삶 라이프에서 사망보장 이렇게 필요 없어. 이 암보험 이건 특정한만 보호해. 우리는 다 보호해줘. 3일 이후 입원 급부금 요새는 그런 게 어딨어. 당일 드라마 다 찢어가지고 물론 해약환급금 손해는 있지만 보장 좋아지고 신상품으로 보험을 재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안 되고 제가 들은 얘기지만 그 보험의 창구 당시 사장 얘기는 일단 오면은 80% 전환이 가능하대요. 80%다 전환하고 나간대요. 나와서. 그래서 계약 유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또 문제는 계약 유출이 엄청나게 되면은 여태까지 역마진도 헤쳐넘고 앉아서 돈 벌던 대형 생보사들의 보유계약이 자꾸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사들도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나서 대형사들도 보유계약 막자 신계약이건 나발이고 우리 일단 보유계약 맞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왜 이렇게 됐죠? 하여튼간에 이건 반대로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제 2010년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사의 경우 정기보종신보험 형태가 주력이지만 과거와 달리 개요 관련 특약, 단품으로 의료보험신보험을 팝니다. 아까 미국과의 보험협의 끝나서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메이지아스타 생명은 라이프 어카운트. 그다음에 다이치 생명은 순풍 라이프 파워메디카 이름 되게 촌스럽죠.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보유계약, 정기부 종신보험 방어에 주력합니다. 일본 성명에 즈또 모토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계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계약자가 보험사에 접촉할 때마다 포인트를 줘요. 상품도 주고 막 상품 주는 거. 그다음에 메이지아스타 생명 참조는 못합니다. 메이지아 생명은 안심 서비스라 그래서 요거는 계약자한테 직접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설계사들한테 이익이 돌아갑니다. 설계사들이 회사에서 정해준 계약자와의 접촉을 횟수나 그 깊이를 클리어하면은 어, 기본급 수당에 포인트를 주는 이런 걸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 안 되니까 2012월 4월 달에 리딩 컴퍼니인 니온생명은 한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을 단품화하는 전략을 단행합니다. 상품 이름이 미라이노 가다치, 미래의 형태라는 겁니다. 미래의 형태. 미라이가 미래고요. 노가 의고 가다치가 형태입니다. 그래갖고 고가의 정신부 종신보험 시장의 한계 및 젊은 층의 신규 고객 확보 필요성 대두 이래가지고 상품을 맙니다. 지금은 많아졌는데 4개 분야 11개 상품을 단품하게 니즈에 맞게 조합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참고로 일본 생명의 미라이노 가다치인데요. 오더메이드가 가능한 상품 체제, 알기 쉬운, 고르기 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의료, 중대질환, 저축, 노후 그래서 각 상품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조합해서 파는 거예요. 시스템도 만들고.
근데 문제는 요거 판 다음에 뭐 열심히 팔았다 그러는데 한 2, 3년 후에 제가 팔로우 해보니까 아직도 설계사들은 과거에 정기부 종신보험 팔았던 이게 있어갖고 여기서 뭐 당연하거든요. 종신보험 좀 크게 설계하고 요거 붙여가면서 그래서 정기부 종신 형태로 팔았다.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자, 미래에너 같았지 자기들이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를 했대요. 독신 30세, 35세, 60세 이래갖고 아까 있는 그 4개 분야 11개 상품을 이렇게 조립해 팔겠다. 이상적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라이프 스테이지 맞춰서 과거부터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자, 요거 전에 아까 제가 스테이지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일본 생보사들이 내수 시장이 안 크니까 자산은 많아요. 돈은 많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 국채는 순서가 안 돌아와요. 은행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환 리스크 때문에 지금이야 미국 국채 돈 많이 벌지만 무서워요. 그래서 돈을 꾹 안고 있었어요.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리만 쇼크가 2008년 맞습니까? 리만 쇼크가 생기면서 미국과 유럽계 대금융 그룹들이 공경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 금융기관들이 예전부터 진출해 있던 동남아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금융그룹들이 본업인 그 은행업에 치중을 하고 부수 업무인 보험회사를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나가 있던 동남아에서 보험회사를 치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니즈가 있고 아이들이 와서 오셨죠, 이제. 니네 문화도 비슷하고 돈도 많고 니네 오래된 노하우 가지고 동남아 시장 들어가면 이렇게 금세 먹을 수 있어. 일본 승보살도 그래? 얕잡아보고 우리 오래 경험 있고 다 했어. 그래서 나갑니다. 동남아 시장으로. 요 해외 진출 얘기는 질문 나올까 봐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갑니다. 나갔더니 처음에는 아주 그냥 큰 원대한 꿈을 안고 갑니다. 단 그 외자사의 그 지분 규제 때문에 100% 자회사를 못 만들고 각국별로 한도로 나갔어요. 나가서 막 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실패했는데 한 회사 빼는 거 실패. 이유는 두 가지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하나는 같이 유럽계 금융기관이 나갈 때 국내 자본과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을 모르는 파트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 벤처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데랑 손을 잡았어요. 잡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다 전문가시지만 신계약 많이 들어오면 돈 더 들어요. 준비금 쌓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대주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재밌는데 어, 동남아라고 다 같은 동남아가 아니에요. 다 문화와 종교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A라는 생보사가 큰 대기업 들어가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부스를 차렸어요. 그래서 선물 주면서 거기서 계약을 맺을 때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져왔대요. 인도네시아 왔더니 점심 먹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절하러 갔어요. 이슬람. 이게 이제 극단적인 얘기로 그래 문화와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나중에 다 도망가려고 준비하다가 다이치 생명이라는 두 번째 회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주의 타워레코드라는 회사에 출자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대성공을 거두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생보사들이 이제는 미성숙 시장 가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성숙화시켜서 이익을 남기는 거는 실패다. 성숙화된 시장 가서 바로 당해년도부터 이익을 올려서 우리 대체대체 반영을 하자 이런 컨셉으로 가서 지금은 다 미국이에요. 호주, 미국 가서 엄청나게 이익 올립니다. 선보는 뭐 옛날에 그랬지만 생보도 지금 모 생보사는 이익의 30%가 미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해외 진출 열심히 하고 있고 게다가 그때 환율 달러 이럴 때 쌀 때 들어가고 지금 대성공을 거둬서 아주 배 땡땡 두드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어, 해외 진출 얘기고요. 말씀드렸죠. 이제 2015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학 방어만 잘하면 먹고 사니까
기계학만 열심히, 방어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거기만 열심히 하니까 신계약이 없는 거예요. 보험에서는 신계약이 안 들어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조금 전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써놔서 미안한데, 죄송한데, 이렇게 대형사를 언급했거든요. 일본 생명은 생보자회사가 세 개나 있어요. 다이주, 니세이 웨일즈, 하나쿠사. 다 채널별로 가지고 있고, 다이치 생명도 세 개 가지고 있어요. 아, 방카 전업사, 대리점 전업사, 스미토모 생명도 제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메이지아스타 생명회사는 3위사인데 여기는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회사 왜 니네 생보사 다 팔지? 왜 자회사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일본 금융청의 보험 상품 인가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순서대로 하나씩 내죠. 하나씩. 만약에 우리 지금 제일 큰 회사가 하나 신청하면 그 회사 거 다 끝나고 밑에 있는 나머지 상보사 거 다 끝나야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을 못 해요. 우리 두 개, 세 개 이렇게 못 내요. 하나씩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론 뭐 채널 혼란도 막는 거지만 그 뭐라 그러나 신상품 인가를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메이지아스 생명회사는 왜 없냐?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없어요? 그랬더니 보험사 하나 만드는데 5천억 듭니다. 우리 돈으로 5조 듭니다. 그 정도 돈 많이 주고 자회사 만들 필요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앞에 다 대형사거든요. 대형사들은 어, 일본 생명 같은 경우는 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라이노 가다츠 팔고 방카용, 대리점용 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말씀드렸죠? 메인사의 미라이노 가닥지 아까 4개였는데 7개 분야가 됐대요. 그다음에 서비스 모토주토 서비스 올 3월 31일 날 종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치 생명은 생활설계 프랜이라는 이름으로 미라이노 가치랑 유사한 8개 분야 23개 상품 만듭니다. 그러면서 건강 다이치 앱이라 그래갖고 앱으로 건강 체크하는 헬스케어에도 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습니까? 한 5분, 10분? 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스미토모 생명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디스커버리사에서 만든 바이탈리티를 들여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바이탈리티는 일국일사 면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이탈리티는 스미토모 생명이 하고요. 아주 여기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리티는 아시다시피 특약이에요. 자기가 부과하는 특약 보면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메이지아 생명 같은 경우는 건강 증진형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주로 모두의 건강을 지원하는 상품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왔는데요. 이제 대형사 보험사들도 악착같이 한결같은 그 정기부 종신보험 거기 하나에 롤인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미라이노 가다치. 두 번째, 요게 재밌는데요. 일본 생명은 영업할 때 배당 가지고 영업을 해요. 정기부 저 상호회사기 때문에 다 유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는 보험료 딴 데랑 똑같지만 우리는 자산운용도라고 규모가 커서 배당이 많이 들어가. 이 배당이 굉장하거든요, 사실은요. 배당 갖고 영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채널별 생보 제세를 갖고 있고요. 대리점에서는 보장성을 팝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저축성을 팔고 있습니다. 다이치 생명은 유일한 주식회사예요. 적극적인 해외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치 생명이 호주에서 성공한 타워 레코드의 성공으로 모든 대형 상보사들이 구미로 갔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주주를 의식한 주가 상승. 주주를 의식한 주가 상승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들 많이 해요.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일본 생명과 유사합니다. 스미트모 생명은 바이탈리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메이지아 생명은 건강 증진을 테마로 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지아 생명 모두의 건강 활동인데요. 상품, 서비스, 액션, 연구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지금 열심히 생보 시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뭐가 있나? 상호회사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본은 유일하게 상호회사라는 형태로 대형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호회사는 뭡니까? 계약자들이 주주예요. 주주총이 없습니다. 주주총이 없고요. 계약자 대표회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다 계약자인 주주들에서 주주인 계약자가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장도 그렇고 다 그쪽에서 뽑거든요. 근데 왜 주식회사를 전환을 안 하냐 그랬더니 주식회사를 전환하면은 그 보험회사의 기본 정신인 상호부조 정신을 위배할 우려가 있대요. 이거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상호회사를 도입해 있어서 다 유배당 보험을 팝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산학 세미나가 주로 그 논문 또는 아니면 정책 이런 걸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사이트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 일본이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상당히 또 다른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뭐 설계사들이 전부 이제 직원인 상태, 상호회사라는 이런 조직 이런 거 오늘 잘 들었고요. 제가 뭐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오신 분들이 어느 내용들은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토론자 세 분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플로우에서 오신 분들 질의 또는 코멘트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우리 이제 왼쪽에 계신 이정아 우리 신한라이프 팀장님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현영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유성경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네, 우리 이정아 팀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혁신상품팀 이정화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 지금 발표 맡아주신 원영규 대표님이나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 교수님이나 뭐 박사님처럼 뭐 일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신한라이프가 그렇게 이제 교보나 이런 다른 곳처럼 일본에 이제 법인이 있다거나 하는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께서도 좀 전에 질문 주셨어요. 왜 여기 패널로 들어오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금주에 일본 벤치마킹 트립을 다녀왔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가장 생생한 경험으로 이 패널에 참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내용으로 아마도 업계에 있는 이제 특히 이제 상품팀 쪽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견을 뭐 잠깐 이제 패널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해 주신 원영기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에 가서도 느꼈지만 채널적인 측면 그리고 상품적인 측면으로 두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봤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CM이라든지 TM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대면 중심의 영업으로 하고 있고 모든 회사들이 실제로 뭐 다른 쪽의 사이즈들이 그렇게 커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일본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도표를 달아놓긴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라이프넷 전업사들이 나오곤 했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대면 중심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판매 채널로 보자면은 조금 여기서는 좀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이제 원유기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주셨었는데, 일본의 전속 설계사 조직은 뭐 영업 직원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아직도 전속 설계사 중심의 영업을 판매 채널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에서 보면 전속 설계사 수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5년, 17년에서 21년 대비로 하게 되면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판매 비중에 있어서도 전속 설계사 비중이 보험 대리점 채널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이제 전속 설계사의 규모는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나, 전속 설계사, 대면 설계사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 GA로 통칭되는 법인보험 대리점 설계사분들이 전속 조직을 능가했고요. 지금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전속 설계사는 줄어들고, GA 설계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판매 비중에서도 봐서도 지금 일본과 달리 그 비전속 설계사 판매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저만의 생각일진 모르나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었을 때도 주로 이제 대형사 위주로 좀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일본을 한번 방문했었고, 올해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 10개월 만에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10개월 동안 만든 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우리가 만든 상품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얘기를 해줬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기겁하면서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년의 기간 동안 한 개의 신상품도 안 나온 회사도 있었고, 한 개 정도 나왔을까? 대형사들은 1년에 한 개 정도 내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좀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을 때 금융청에서의 상품 인가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 요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채널적인 면에 기인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은 GA 대리점으로 대표되는 이제 경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A 회사에서 어떤 또 A 상품이 나오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그것에 경쟁되는 상품이 출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한 달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이 고객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건전한 시장일까? 아니면 또 고객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기만 할까?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신상품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승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바람직한 고객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그 채널 포트폴리오는 어떤 부분일까? 인터넷도 늘어나야 될 거고 전속 비전속의 비중도 늘어나야 할 거고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담아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런 자료들은 지금 저도 그냥 일본에 있는 보험협회 자료 그리고 일본 금융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내주셔서 그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왼쪽은 건수 기준이고 오른쪽은 이제 판매 기준인데 왼쪽에서 보시면 건수로 보았었을 때 중간에 이제 연한 파란색이나 저런 갈색들이 이제 암보험, 의료보험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 나왔던 재산보험 영역의 판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건수 비중으로는 이제 보장성 보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재산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정기부 종신이나 그냥 종신이나 이런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생존 보장 위주의 상품이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것만 포커스했을 때 오른쪽에 봤었을 때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메디칼, 캔서 이런 상품들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적인 측면에서 뭐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 이제는 아마도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긴 다 이제 뭐 한국 분들만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감히 그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이제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제 보험 시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분야는 이제 건강증진형 상품이라든가 건강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영역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마 이런 자회사 영역으로 나왔었을 텐데 소액 단기 보험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니치한 상품 마켓 그 고객 니즈 발굴 그리고 연금 시장에서도 국내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고민을 좀 담아 보면 이제 시대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품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뭐 저희가 요새 이제 시니어 관련돼서 얘기해 본다면은 뭐 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 상품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풀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장수 시대에 맞춰서 톤틴연금 일본에서는 벌써 거의 이제 10년 전쯤에 나왔었던 톤틴연금 같은 이런 장수 대비한 연금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라고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그래도 최근에 가장 그저 일본 정보를 이렇게 어, 뭐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한 라이프가 지금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보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현영 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연구원 이은영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제가 했던 분야는 아니라서 진짜 오늘 너무 유익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소비자나 이런 시장에 관한 그 수요 측 입장에서 분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대표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보면서 그 일본의 이제 상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일본의 판매 채널이나 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떤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그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것들 좀 많이 여쭤보고 또 이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가져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그럼 뭘 우리가 시사점으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일본 사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발제해 주신 자료는 2020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일본의 어떤 그 연령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2010년도부터 사실은 그 단가이 세대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고령층으로 진입을 했던 시기고 또 2020년도가 사실은 이분들이 후기 고령 인구라고 할 수 있는 75세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 인구 자체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 시기인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지금 픽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상품에서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이 거의가 이제 보장성 위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막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 기계약층을 너무 이제 보호하려다 보니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2010년대 중반부터 하셨는데 일본에서 과연 이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보험업계도 다 비슷한 지금 고령화로 갔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오더메이드 조립식 상품이나 건강증진형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고객을 조금 더 연령층을 좀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65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령층,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이런 이제 보장성 상품들이 40대, 50, 그러니까 3, 40대 이런 수요층인데 50대 이후에 어떤 그런 수요층의 니즈를 반영한 보험 상품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보험 저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은 그래서 아까 또 토론자 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제 그런 어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뭐 어떤 자산의 연금화나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들이나 뭐 톤틴 연금 뭐 라이프 세틀먼트 이런 식으로 그 분명히 그 후기 고령 인구로 가기 전에 내가 뭔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그 수요도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이 보험회사에서 좀 대비했던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치매 간병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대부터 이제 이게 사실 고령화율이 30%에 이르고 75세 이상 인구로 단가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그 치매 간병 수요의 본격화가 되고 증여 상속 설계,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분명히 이런 상속 설계와 관련된 그런 니즈가 굉장히 폭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신탁 시장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품을 볼 때 생보사에서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채널 쪽과 이제 소비자 보호 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막 제가 막 주저리 써놓긴 했는데 결국은 하나 조금 궁금했던 건 왜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나왔지만 그 일본 생보사들이 왜 이렇게 자회사가 많지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품에 대한 인증이나 그 개발 때문에 그런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채널이 다 분류된 그런 자회사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위탁 채널을 얼마나 이게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이 또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규제,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G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비나 그런 그 불안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채널 관련된 규제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모집인의 보수 구조 같은 것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분할 지급을 한다든가 예, 제가 이 부분 잘은 모르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고정급으로 이게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지율과 또 이렇게 보수를 연동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위탁 채널들조차도 생보협회에서 또 업무 품질 평가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품질을 반영한 그런 어떤 평가 체계 같은 걸 갖고 있고 또 그걸 심지어 공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사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불안전 판매 비율이 낮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정말 나타났었는지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관해서 이제 특히 고령자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강화된 내용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 다 궁금한데 좀 많죠. 궁금한 게.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다 대답해 주시긴 힘드시더라도 좀 제가 이런 하여튼 궁금증을 갖고 그런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발제 자료를.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국내 생보업계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저는 물론 이제 그 젊은 층의 유입도 좋지만 고령층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인구 구조 보시면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 왼쪽은 일본이고 이게 나오나요? 이거 잘 안 나오네. 왼쪽은 일본이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10년 정도 일본에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사실은 베이비붐 1세대가 벌써 이제 65세 진입을 했고 2045년쯤이면은 이제 베이비붐 2세대에도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가 한 10년 정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일본이란 좋은 사례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할 게 참 많은데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상품, 채널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 심지어 이제 규제 그런 강화 모든 부분이 고령자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시장 파이가 너무 크고 이 부분 앞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세대 지금 베이비붐 1세대가 9년일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7년 정도 기간인데 다 합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고령층으로 20년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시장이 규모가 커지는 게. 그럼 이 시장을 대응하지 않고는 보험회사가 과연 그 모든 면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최근에 보니까 모 회사도 그런 어카운트형 뭐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일생 상품하고 비슷한 조립식 상품도 좀 내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생명보험사도 또 내부 그런 경험 통계 축적 같은 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고령층 대응이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좀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비대면 채널이 답을 확대하는 게 답일까? 아니면 대면 채널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전문화하는 게 중요하진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현영 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원영규 대표님께서, 일부만, 네, 답변 드리고, 나중에 또 혹시 플로우에서 관련된 코멘트 하실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대학교 유승경 교수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대표님, 오늘 저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현영 박사님께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질문하지 않고, 어, 우선 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례는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설계사 채널을 도입한 배경부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일본 쪽을 봤고 상품도 또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추이를 보면
많이 유사하고 더욱이 이 채널 대리점 영역이 커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 설계사 수가 줄고 이런 걸 보면 일본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우리 생손보사들이 일본에 또 뭐 뭡니까 그 있기 그런 어떤 헬스케어 비즈니스 쪽으로 또 벤치마킹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조용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아직 배울 게 좀 있구나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께서 특히 상품 추이를 중심으로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7개 정도로 구분해서 특징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또 실무적인 그런 지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일본생명, 니온생명하고 다이치생명 이런 주요 보험사들 사례를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 이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형태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어, 우리 토론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어, 전통적인 영업 채널이었습니다. 생보사의 영역에 이 영업 직원이. 근데 어, 생각보다는 100%가 옛날에 그였다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55.9%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가 3년마다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그 생명보험 전국 실태 조사를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어 2021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향후 그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을 보면 생보사 영업 직원은 27.5%, 통신 판매 21.9%, 그 통신 판매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있고 보험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향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을 12.3%.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보면 이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 채널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이 GA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GA의 이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 직원에 대한 비중은 줄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이고 그리고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내재명 보험샵 이 내재명 보험샵이 지금 현재 2023년 현재에 한 2,000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데가 호켄노 마도구치 이토츠의 자회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형이 아닙니다. 근데 독립형으로 하고 있는 호켄 클리닉, 아이리쿠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스템 개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상장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교 추천하는 이런 이 시스템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 판매 채널의 트렌드를 본다면 어, 이 비교 설명할 수 하는 이런 GA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판 채널, 통신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니즈도 강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품으로 한번 상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초기에는 양로보험, 그다음에 종신보험, 정기부 종신보험으로 가다가 2010년대 이후부터는 2015년 이후부터는 3분야 그 미일 포괄 협의가 합의를 보는 바람에 일단은 중소형사부터 3보험 분야에 진출했다가 대형사들이 하면서 급속도로 시장이 커졌죠. 그리고 이 비인가 공제를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비인가 공제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일본에. 이거를 좀 더 건전화시키고
보다 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자 해서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천만행 보험금, 낮은 보험금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일본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10년부터 종신보험에서 의료보장 10년부터 이 삼보험 쪽으로 그리고 2012년 이후는 생존보장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신계약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말 의료보험 29.6, 정기보험 15.4, 종신보험 10.6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기존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의 공백이었던 재택요양 그리고 재활기간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생존보장 강화 기능으로 시프트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특히 이 혼자 사는 인구들이 증가하고 고령자 증가하는 이 고령화 이런 추이에 의해서 노후 대비 자산 형성 그리고 건강 상태를 예방하고 유지하는 이런 쪽 상품을 또 서비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우리가 이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 한국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젊은 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그리고 사망 보장 수요가 줄고 전통적 생보 시장이 따라서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원화, 비원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사망하면 그 보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요. 그리고 자구노력 의식이 강화된다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존 급부형 보장과 노후 보장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 우리나라 환경하고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일본을 보면 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생명보험사의 그런 차별화 전략 이걸 한번 발표자께서도 예시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예시됐던 그런 내용에 추가해서 한때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일본이 한번 동경해상이 이 손보사 사례입니다만은 초보험이라는 보험을 개발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삼성화재라든지 몇 개 보험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니온생명이 지금 미라이노 가타치라는 네 개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거기에 본인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그리고 연령별로 이런 서비스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생보사들이 그걸 본다면 그리고 뭐 다른 일정 보험사들은 3년간 사고 안 나면 보험금 리펀드 해주는 이런 상품까지 고객 니즈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생명보험 상품의 주력 보장 영역은 사망 보장은 20대에서 50대를 중심으로 만일에 대비한 유족 보장을 위한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가족을 위한 사망 보장 니즈는 감소하고 자신을 위한 건강 정진 생존 보장 급부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첨부한 고부가 가치형 상품이 주류였습니다만은 향후는 자신의 헬스케어, 노후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단순하고 심플하고 저가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다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더 지금보다 더 업무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보험 산업과 인접한 영역의 혁신과 고객 니즈의 변화를 신속하게 상품 및 서비스의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급부 시장의 급성장은 정해진 미래다. 그리고 사망보장 중심에서 생존보장 중심으로 가감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그래서 또 하나, 일본 생명이 대표적인 그거로 사회적 과제를 독거노인이라든지 인지증 환자 증가 이런 부분을 서비스로 또는 서비스를 상품화 이렇게 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 과제를 어, 상품화 그리고 엔드 서비스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 그걸 보면 일본 생명의 그 인지증 스포트 플러스라는 상품을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뭐 일부의 부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장기간병 보험 상품을 개발하지만 가입자들에게 미리 예방 교육 그 치매에 걸리지 않는 예방, 그리고 그 발정한다면, 치매 인정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간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예방 훈련, 그리고 보험금 지급 이런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 느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모두에는 일본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은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한국형 보험 상품 채널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유사점은 뭘까요? 빠른 고령화입니다. 일본만큼 빠른, 그러나 더 빠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낮은 경제 성장률, 지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보험시장 침체, 생보시장 중심으로 성장, 디지털화, 글로벌화, 보유계약부 감소, 일본하고 닮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출산율 수준 더 낮습니다. 독거노인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성장 중심 또는 사회의 디지털화 수준, 보험사의 글로벌화 수준. 아까 발표자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만 해도 삼성화재가, 동경해상이 삼성화재에 와서 자동차 보험 벤치마킹하고 그랬습니다. 국제화가 더 앞섰었습니다. 지금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보험사에 비해서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 글로벌 전략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 중심 시장의 와의 속도라든지 생보사의 기초 체력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점, 일본보다도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오래 죄송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고객 니즈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과 그에 맞는 상품 또는 채널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경 교수님께서 우리 원영규 대표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과 우리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런 추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우리 지금 온라인상에 온 질문을 우리가 뭐 그냥 같이 쉐어를 하면, AI 생명의 김정아 선생님이 이제 그거 물어보셨어요. 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특약 추가 삭제가 대단히 어렵죠. 어려운데 일본은 아무 때나 주계약이 유지되면 특약 추가 삭제 가능한가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일본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정기 특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 지금 예. 미라에 나가다치 전에 정기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정기 특약을 바로바로 갈아칠 수 있었고요. 특약만 바꿔도 설계사한테는 신계약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야 그 상품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경우도 이 정기 특약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정기가 되면 갈아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약만 유지되면은 예. 특약 추가 삭제가 상품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혹시 두 번째 뭐 신계약 유인 시
보장 분석이나 비교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타사 비교입니까? 그런, 그런 의미,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보장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비교 판매라는 거는 타사 상품과 비교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내방향 점포에서는 어차피 다 비교하거든요. 타사 예, 상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는 네, 대리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온라인에 온 우리 질문에 대한 원영규 대표님의 말씀이셨고,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뭐 그냥 거침없이 원영규 대표님 에게 또는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에게 질문 어, 코멘트 없으신가요? 예, 예. 혹시 소속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마이크. 예, 지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예. 다이치 생명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그 배경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 다이치 생명은 원래 그 미지오 그룹이라는 계열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의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기질이 조금 진취적인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상호회사 상황에서 금융 감독기관에 가서 우리 해외도 가고 싶어요. 모두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청에서는 그랬답니다. 니네는 상호회사야. 준비금 잘 싸서 계약자한테 보험금만 제때 주면 니네 역할 다 하는 거야. 니네가 왜 이익 늘리려고 해외가 이익 늘리려고 신사업해 막 이렇게 구박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몇 년 접촉 끝에 자 아니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범으로 주식회사 가자. 그래서 2011년도, 2009년, 11년 그때 전환을 했고요. 지금 다른 대형사들은 안 가고 있잖아요. 상호회사로. 상호회사로 안 가는 이유는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에 그 계약자 보호라는 그 상호회사 정신을 잊어버린답니다.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네 100년 이상 걸쳐온 그 상호부조 공존이라는 생명보험의 정신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안 가고 있고요. 사실은 상호회사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장 누가 정하냐? 현 사장이 정해요. 사실은 예, 예, 말씀하세요. 그 보험 이론적으로는 말씀대로 주식회사는 당연히 이제 그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보험회사인 경우에 이제 계약자 이익과 서로 상충된다라는 게 보험 리터처에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상호회사를 전환할 때 뭐 이런 논쟁거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다른 또 뭐 질문 코멘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오늘 원영규 대표님 원영규 대표님을 사실은 재작년인가요? 일본 우리 뭐 아시아 태평양 학회에서 만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전문가셔서 사실은 산학 우리 세미나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혹시 이제 일본 그 보험 업계 분들 그죠? 그분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 보험 업계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오래 계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 영업을 하거나 회사 경영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 회사에서 그 소위 말하는 경영 스타일이나 그럴까요? 그런 거하고 우리 한국의 경영 스타일.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리는 서로 좀 다르다 이렇게 확실히 좀 알고 있는 바다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뭐 어떠세요? 경영 철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본 생보사는 주인이 없습니다. 오너가 없잖아요. 오너 눈치를 한 번은 경영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게 2010년대 초반에 보험금 부지급 사건이라고 일본 생보업계를 강타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기부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팔았잖아요. 일본은 주민번호가 없어요. 주민번호가 없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병원에 한 달 입원했고 암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 신청해야 돼요. 사망보험금, 입원급부금, 암보험급부금. 근데 우리는 딱 죽으면 딱 때리면 세표 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부 대형 생보사에서 신청한 보험금만 주게 됩니다.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나라가 뒤집혔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3개월 동안 신계약 영업 금지
1년 동안 신상품 발매 금지 이런 징계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징계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주인 있는 회사라면 오너가 다 갈아치우고 다 나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주인이 없는 회사니까 야 이것만큼 벌렸으니까 네가 벌린 건 네가 책임져. 이라고 책임지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생보사의 정신이 나옵니다.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 신계약보다 기계약에 우선하자, 보유계약을 잘 커버하자 이런 의미에서 열심히 기계학자 봉사한 기억이 나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 자꾸 우리 대면 채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줄어든다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지면은 일본 많이 가보시면 빅그 카메라나 라비라고 전기 양판점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은 소니 대리점 없고 파나소닉 대리점 없습니다. 얘들은 판매망을 다 가전 양판에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소니 텔레비 나오면은 오픈 플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격은 누가 정해요? 빅그 카메라, 라비, 양판점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보사들도 인지산업, 눈에 안 보이는 상품을 팔지만 우리 생보사들도 직판 채널, 우리 채널이 없으면은 가격 경쟁력을 빼앗기게 되고 저기 우리 지혜에 오셨지만 지혜에서 보험료를 정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메인 채널의 중요한 거는 3.11 저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쵸? 그때 직판 채널이 아닌 죄송합니다. 판매 채널이 아닌 우리 대리점 채널이나 인터넷 채널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 안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FP들은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안부 확인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 가격과 편리성을 우대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진짜로 케어받고 하는 메인 고객들, 손님들은 FP 채널 이렇게 나눠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우리 김성영 박사님. 예. 제가 알기로는 일본 대지진 났을 때 일본 보험사 설계사들 직접 찾아가서 보험금을 딱 확인하고 보험금을 줘가지고 그때 일본 생명보험협회장이 기자 인터뷰에서 자기가 살다 살다 처음으로 기자들한테 칭찬 들었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보험 산업 자체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설계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설계사가 그 독립사업자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좋은 직업인지 아니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직업인지 그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일본도요, 생보사 다니는 남자한테 딸내미 안 준다 그럽니다.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FP들에 대한 직업? 글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정급인데 모 생보사는 지역별로 틀리지만 18만 엔 고정급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줍니다. 그건 적은 거 아니거든요. 일본 급여 되게 작아요. 대학 졸업하고 은행 들어가도 3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줘요. 교수님 맞죠? 3, 400 초봉. 물론 올라가지만. 근데 18만 원이라 하면은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 모집인으로서의 급여라든지 그거는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직역시장, 쇼쿠에키라 그러는데 직장 시장을 출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프라이드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년퇴직이 있어서 70살까지 FP가 근무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면 75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 담당하던 FP님도 80세에 정년퇴직하셨어요. 프라이드 뭐 일부겠지만 그런 분은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예는 모 생보사는 3년 전부터 완전 고정급, 완전 월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요청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활동만 클리어하면은 고정급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자기 업적급 이렇기 때문에 급여도 차이 없고 저는 여성 직업으로서는 꽤 괜찮은 직업을 생각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딸 안 줍니다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일본 사례는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연구원 그리고 좀 개별 회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정치나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사자성어에 우리 경영학에서 많이 하는 복차지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앞에 넘어진 마차를 보고 뒤에 가는 차가 그 위험을 미리 경계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승경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이 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죠. 상호회사인 것도 굉장히 큰 차이고요. 사실은 상호회사는 우리는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차이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는 또 금융 이제 기관들이 또 사실은 또 생보사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시장을 우리가 관측하고 우리가 배우면서 또 우리 시장, 우리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8회 산학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